그날 새벽 저는 시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낚시터 방갈로. 배는 끊겼고 우리는 나갈 수 없었죠. 번개가 치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 무서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그 품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와 며느리인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수연, 올해 35살, 결혼 7년 차입니다. 남편 강도현은 저보다 2살 위인 37이에요. 대기업 과장이고 똑똑하고 잘생겼죠. 결혼 전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천천히 달라졌죠. 1년 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년 차부터 조금씩 변했어요. 퇴근하면 피곤하다 하고는 게임만 했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죠. 7년이 지난 지금 남편에게 저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투명 인간에 가깝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예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시아버지였어요. 오늘 날씨 좋다던데 낚시 한번 갈래? 남편은 게임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아버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가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님이 많이 섭섭해 하시겠다. 제 말에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러다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아, 당신이 좀 대신 가줘.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요? 응, 아버지 혼자 보내기 뭐하잖아. 당신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한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운했어요. 자기 아버지와의 낚시 약속에 아내를 보내는 남편.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주말마다 게임만 하는 남편 옆에서 소파 한쪽에 앉아 있는 것도 지쳤으니까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수연이에요. 도연이가 오늘 좀 피곤하대서요. 제가 대신 따라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너 낚시할 줄 알아? 아니요, 근데 배우면 되죠. 시아버지가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1시간 뒤에 나오너라. 내가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갔다 올게. 잘 다녀와.
남편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신혼 때는 주말이면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손잡고 산책도 했는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었어요. 트렁크에는 낚시 장비가 가득했죠. 차 문을 열고 타자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짐 챙겼어? 네, 아버님. 그래,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석, 올해 62살이에요. 낚시광이죠. 은퇴 후에 낚시가 유일한 취미가 됐다고 들었어요. 주말마다 저수지나 바다로 낚시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원래 섬사람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어느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죠.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자랐다고 해요. 젊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다부지세요. 62인데도 어깨가 넓고 팔이 단단해요.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명절에 뵐 때도 인사만 나누고 구석에 앉아 계시죠. 시어머니가 말을 많이 하시니까 더 과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저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지만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과묵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섬사람 출신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농가 밭,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운전하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남편과 있을 때의 침묵과는 달랐거든요. 남편과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 같은 거였어요. 시아버지와의 침묵은 그냥 조용한 거였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넓은 저수지 위로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물 위에 나무로 만든 좌대들이 떠 있었어요. 좌대마다 작은 방갈로가 하나씩 붙어 있었죠. 시아버지가 관리소에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저기 맨 끝에 있는 게 우리 자리야. 작은 배를 타고 좌대로 향했어요.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좌대에 도착해 방갈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안에 전기장판과 간이 테이블, 작은 가스버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밤새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저녁 때쯤 들어갈 거니까 걱정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낚싯대를 꺼내 세팅을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 낚시를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이리 와봐라, 잡는 법 알려줄게.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받아들었어요. 어색하게 잡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야.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혔어요. 낚싯대 잡는 각도를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릴은 이렇게 감고 시아버지의 팔이 제 팔 옆에 나란히 놓였어요. 그 순간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은 단단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남편의 팔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무직이라 팔이 가늘고 부드러웠거든요. 시아버지의 팔에서는 안정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됐다. 이제 던져봐. 시아버지가 물러섰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낚싯대를 휘둘렀어요. 찌가 물 위에 풍덩 떨어졌습니다. 제법인데?
시아버지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낯설었습니다. 원래 웃지 않는 분이거든요. 오후 내내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낚시를 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으니 세상과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시아버지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시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응, 나 낚시터야.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인가 싶었어요. 도연이? 아니, 안 왔어. 수연이가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말이야. 시아버지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니, 뭘 걱정을 해. 낚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데려온 거야.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낚시 따라온 게 뭐가 이상해. 저는 모른 척 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단둘이 낚시를 간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알았어, 알았어. 저녁 전에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시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시나 봐요.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지.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잔소리만 들었어. 그 양반한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봐도 두 분이 대화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너는 도연이한테 잔소리 안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잔소리요? 안 해요. 왜? 해봤자 안 들으니까요. 제 입에서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이해했다는 눈빛이었죠. 그래, 안 듣지, 그 녀석이.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제 할 것만 하고 남 말은 안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고생이 많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슬슬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비 오겠는데.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빨리 짐 챙기자. 우리는 서둘러 낚시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짐을 다 챙기기도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방갈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마치 커튼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수면이 빗방울에 맞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금방 그치겠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비는 계속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시아버지가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배 보내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관리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지금은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불어서 배를 못 띄워요. 그럼 언제쯤 가능해요? 비가 그쳐도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배를 못 띄운데 물이 너무 불었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수지가 보였어요. 물이 확실히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것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져 있었죠.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낚시꾼들은 이런 날도 버텨야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눈빛에서 긴장을 읽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남편 목소리는 여전히 게임 중인 것 같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못 들어온대.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해. 아, 그래. 남편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겠네. 수고 좀 해.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고 좀 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걱정된다고, 무섭지 않냐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방갈로. 시아버지와 단둘이. 아침까지. 저는 완벽한 고립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과 함께 묘한 설렘 같은 게 올라왔어요. 짐을 안으로 다 못 들였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좌대 위에 낚시 가방과 쿨러가 비를 막고 있었어요. 들여와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옷이 몸에 감겼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서둘러 짐을 들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젖었어요. 마지막 짐을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서서 서로를 마주 봤어요. 시아버지의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감기 들겠다. 얼른 닦아라. 수건을 건네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시아버지는 반대쪽에요. 하지만 방이 너무 좁았어요. 어디를 봐도 시아버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갈아입을 옷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나도 여벌은 없는데. 시아버지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라도 걸쳐. 얇은 바람막이 점퍼였어요. 아버님은요? 난 괜찮아.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젖은 겉옷을 벗고 바람막이를 걸쳤습니다. 안에 입은 티셔츠는 젖어 있었지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시아버지가 젖은 셔츠를 벗어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러닝 셔츠 차림이었어요. 저는 또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에 비해 단단해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몸이 아직 남아 있었죠. 앉아라, 서 있으면 더 추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전기장판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고 시아버지는 바닥을 봤어요. 축축한 옷이 몸에 닿을 때마다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시아버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시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뭐, 못 들어와? 시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안 들어온다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 시아버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나갈 테니까 됐지? 전화가 끊겼어요.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한테 혼나시는 것 같아요. 혼나는 게 아니야, 잔소리지.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랬어. 매일 잔소리야.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연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너도 도연이한테 그래? 네. 매일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잔소리 안 해요. 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도연이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듣지.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싸우면 상처받지만 안 싸우면 외로워요. 저는 외로운 쪽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힘들지?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시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비도 이렇게 오는데 누가 들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참으면 병돼.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에 저는 겨우 진정됐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뭐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괜찮아. 사람이 울 때도 있는 거지.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추위도 좀 녹일 겸 한잔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건넸어요. 저는 한 잔을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따뜻했어요. 도연이가 많이 힘들게 해?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들 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괜찮아, 말해봐. 나도 그 녀석 문제점은 알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네, 주말에도 게임만 하고 친구들만 만나고 저랑은 대화도 안 해요. 얼마나 됐어, 그게? 한 3년 됐어요. 아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녀석이 복을 모르는 거야. 네. 너같이 착한 며느리 둔 게 얼마나 복인데 그걸 몰라.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 네, 근데 소용없었어요. 도연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 그건 그 녀석 문제야. 내가 잘못 키운 거지. 시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도 도연이 엄마한테 그랬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님도요? 응, 젊을 때는 일만 했어.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TV만 보고 애들 돌보는 것도 마누라한테 다 맡기고.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멀어졌지. 지금은 거의 남남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더라고요. 도연이가 나를 닮은 거야. 나쁜 것만 닮았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이 원래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때였어요. 번쩍 창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쿠르르르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동시에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장판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멈췄어요. 정전이었습니다.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어요. 저는 놀라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정전이야. 랜턴 어디 뒀지? 시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천둥이 계속 울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방. 정전으로 불도 없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찾았다. 시아버지가 랜턴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져서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낯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랜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랜턴 불빛이 약해서 방 구석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계속됐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저는 몸을 움찔했어요. 무서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었어요. 괜찮아. 천둥은 금방 지나가.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거칠게, 평소보다 가깝게. 시간이 지나자 추위가 본격적으로 밀려왔어요. 전기가 나가서 전기장판도 안 됐습니다. 손발이 시렸어요. 시아버지가 구석에 있던 이불을 꺼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뿐이었어요. 이것밖에 없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바라봤어요. 하나. 두 사람이 덮기에는 작았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버틸 테니 너 혼자 덮어라.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까지 이러면 아버님 감기 걸려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버님도 추우시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씩 덮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랜턴 불빛에 비친 시아버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되겠어? 이불 하나로 두 사람이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알겠다. 시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누웠어요. 이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저는 왼쪽, 시아버지는 오른쪽에 누웠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누웠어요. 이불이 얇아서 두 사람이 덮으니 빈틈이 생겼습니다. 찬 공기가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가깝게 발끝이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거든요. 시아버지도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잠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많이 춥지? 네,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추운 거 다 알아.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리 와. 네. 등 돌리고 있으면 더 추워. 이리 와. 체온이라도 나눠야지.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건 죽겠는데 체면 차릴 때야? 이리 와. 시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시아버지 쪽으로요.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 저는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가까이 갔어요. 시아버지의 팔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래야 좀 따뜻하지.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요. 시아버지 품에서 남편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났어요. 담배와 바다와 땀이 섞인 냄새. 낯설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아버님,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저 무서워요. 천둥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무서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잖아요. 남편의 아버지잖아요. 하지만 7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온기가 지금 시아버지에게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 그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나도 무서워.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아버님이요? 응, 나도 내가 무서워.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못하겠어. 이대로 모른 척 못하겠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저도 못하겠었습니다. 7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뭐? 저도 못하겠어요. 모른 척? 그 말이 나온 순간 시아버지의 품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몸이 하나처럼 가까워졌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멀어져 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불 밖으로 새어나온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한 번 더 쳤습니다. 그 순간 비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던 두 사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아버지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라이터를 켰다가 껐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수지 위로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불편한 자세로 웅크리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손길, 시아버지의 숨결, 시아버지의 체온.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7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이 밤에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게 시아버지였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의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천장을 보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몸은 괜찮냐?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네, 아버님 덕분에요. 저도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시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밤에 있었던 일을 말로 꺼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어젯밤 일은 시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 평생 가져가야 할 비밀이라는 것.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물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인이 오는 거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인이 방갈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관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갈로 안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아침처럼.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가방을 쌌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방, 하나의 이불, 희미했던 랜턴. 이 공간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가자. 시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저수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갈로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저곳에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올 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할 말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침묵. 13막 낯설어진 남편. 1시간 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아버님.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응. 고기는 좀 잡히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기, 낚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남편.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남편. 아니, 못 잡았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낚시를 제대로 못했어. 아, 그랬구나. 그래, 쉬어 얼른.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밤새 고생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둘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목에 작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밤새 묻었던 것들이 씻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것은 씻겨나가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여전히 소파에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응, 아까 라면 먹었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낯설었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비교됐어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비교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오늘 허리는 괜찮냐? 물 위에서 많이 긴장했을 텐데. 짧은 안부였어요.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허리. 그 단어가 어젯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도요. 지웠습니다. 어젯밤 일은 지웠어요. 그날 밤 일은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써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낼 수 없었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평범한 문장.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평범한 안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한동안 떨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늘게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방갈로 안의 빗소리.
시아버지의 숨소리, 어둠 속에서 닿았던 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커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게임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를 뒷전에 두죠. 저도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드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져서 먼 낚시는 힘들어지셨습니다. 가까운 낚시터에 가끔 가신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명절에 만납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요.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헤어지죠. 그날 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온 거였죠. 우리는 잠깐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을 마시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수연아. 네, 아버님. 요즘 어때, 도연이가? 그냥 그래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면 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힘들면 말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저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그 낚시터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왔어요. 물 위에 좌대들이 떠 있습니다. 방갈로들이 보여요. 그날 밤 우리가 갇혔던 방갈로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좌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물 위의 밀실, 비밀의 공간,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을 떠올려요. 폭우, 정전, 희미했던 랜턴 불빛, 하나의 이불, 시아버지의 손, 그리고 우리가 넘었던 그 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그 밤은 제 평생의 비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비밀. 비 오는 날이면 떠오르는 기억. 물 위에 갇혔던 밤. 시아버지와 단둘이 보낸 밤. 저는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가끔 꺼내보지만 다시 묻어둬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가 그치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겠죠. 아니, 기다리지 않겠죠. 그냥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날 밤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었던 밤.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던 밤. 비록 있어서는 안 될 상대였지만요. 비록 다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요. 그 밤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어요. 빗소리가 잦아듭니다. 저는 차 시동을 걸어요. 물 위의 방갈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일상으로, 남편에게로. 하지만 그날 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물 위의 밀실에서 보낸 그 밤은.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